모든 상식 이 내용입니다. 요즘 그 언론중재법이 좀 시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론중재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했던 자료는 헌법이론과 헌법이라는 허영 교수님이 지은 책, 헌법과 언론, 권영성 교수님이죠. 돌아가셨습니다. 헌법과 정치, 그 다음에 법철학, 그 다음에 판례가 두 개 있는데요. 미국 판례 하나,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 요게 이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고, 요런 것들은 뭐 따로 찾아본 게 아니고 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자료로 편하게 봤습니다. 우선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게 어떤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형성됐는가 그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언론 출판의 자유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요거 이제 두 가지. 요게 이제 흔히 배경입니다. 배경. 요걸 잘 이해하면 언론 출판의 어떤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다른 자유하고 조금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와 종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하고 또 양심의 자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언론의 자유라 그러면 이제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 거기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사람들 머릿속에 체계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의 발달이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절대군주에서 이 근대국가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동설은 아마 다 아실 거죠. 그런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천동설이 안 좋은 거고 지동설이 괜찮은 거다, 진리다 라고 바뀌는 과정이 거의 100년 이상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지금 모두가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중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든 중세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그게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웃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황당한 어떤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지동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100여 년 지나서 이제는 천동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천동설은 왜 그러면 100년 이상 걸렸는가 하면, 천동설은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고거든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사고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성경에 의한 권력, 즉 교황에 의해서 교체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 정도로 이 천동설은 그 당시에 어떤 지배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탄압을 하거나 심지어 지동설을 주장했던 브루노 같은 사람은 산채로 이탈리아에서 불태워 죽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갔는데, 그런데
지동설이 진리라고 후에 밝혀졌죠. 근데 과학에서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모두가 A라 하더라도 B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때 진리의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모두가 A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두가 A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인 B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B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간의 진리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 결과 뉴턴의 어떤 원리에서 벗어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뿐만이 아니고 절대군주와 자유평등 사상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절대군주는 결국에는 왕권신수설에 의해서 이 신이 어떤 소명을 줘서 그 자리를 맡게 한 게 절대군주다.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누구나 왕이든 누구나가 다 똑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당연히 권력자 입장에서는 또 그 권력자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자유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탄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구나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과학과 이런 어떤 사회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상들은 기존의 진리관, 기존의 어떤 역사관에서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찮고 이상한 그러한 어떤 사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형성 과정이 언론의 자유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모두가 A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B라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의 발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어떤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바로 언론의 자유다라는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혹은 그 시대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그거에 어떤 충돌되는 이러한 사상을 인정하도록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동등한 어떤 무게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고 그런 걸 통해서 진리 발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되겠죠.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온 언론의 자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가 이제 헌법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기본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범위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라고 해서 국민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조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 주권에 국민의 말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 의사라는 것,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국민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찬성했던 사람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아주 유용했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국민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인가? 어느 정도 미래의 어떤 국민들의 의견도 국민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55%의 국민이 생각하는 그것이 국민의 의견인지 45%의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그럼 국민의 의견이 아닌지 이런 것처럼 국민의 의견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딱 떨어지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 공동체 의사가 결정되려면 국민들이 일단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국민들이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국민의 의사대로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는 바로 국민 주권이 형성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론의 자유, 즉 말할 자유가 없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가 없고 이 표출할 수가 없다면 그 국민 주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발견, 보다 나은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는 꼭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가 나서서 요런 거는 가짜 뉴스니까 얘기하면 사형을 시켜 혹은 국가가 직접 사형시킨다 안 한다라고 형벌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요런 걸 보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당하게 돼 라고 국가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하게 되면 형벌로 취급되든지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나서 너 인생 끝이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부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자유롭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브루노 같은 사람이 아니야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야 얘기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해서 진리의 발견이나 국민들이 공정하게 자기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나치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나치 때는요 실제로 수많은 서적들이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또 나치와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보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언론중재법은 바로 나치의 법률하고 형식은 다르지만 작용은 똑같다는 거죠.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다 가짜 뉴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민 주권이나 이 진리의 발견은 상당히 곤란해지고 오히려 이 국민 주권이나 진리의 발견을 방해하려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당장 봐도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서양 서적, 자본주의 서적이나 그리스도교 성경 이런 거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검열이 되면 다른 어떤 처벌보다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되고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이미 뭐
그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범위 외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굳이 형벌처럼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완전히 제거시켜서 매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법률하고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된 기본권을 좀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우리 21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 22조, 양심, 종교. 그래서 19조부터 22조까지는 거의 유사한 이런 기본권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브루노나 갈릴레 이런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에 조금 더 가깝겠죠. 얘들 간의 관계를 조금 설명하면 학문과 예술, 양심, 종교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그런 자유에 좀 강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으면 이런 권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에 학문 예술이 결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양심이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결합돼서 지금 뒤에 학문, 양심, 종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특별법이 돼서 특별 규정이 돼서 요게 이제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규정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관계인데 요런 관계로 봤을 때 언론 자유, 참 학문, 예술, 양심, 종교도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그런 개념을 밑에 깔고 형성되는 그러한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학문이나 양심이나 종교 모두와 관계되는 그러한 자유이기 때문에 특정한 거는 허용되고 특정한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대로 그 권력자가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중세시대에 천동설은 되고 지동설은 안 된다. 라는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제한들이 학문, 예술, 양심, 종교에 다 제한으로 들어간다면 학문이나 예술, 양심, 종교 등의 자유가 전체적으로 억압되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법을 만든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은 허용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본권 봤고요. 언론 출판 자유에 이제 그러면 역할은 어떤 게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출판 자유의 두 역할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은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전달뿐만이 아니고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문자, 실제로 현수막이나 심벌, 또 1인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전 검열이 왜 허용되지 않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천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지동설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사전 검열해서 지동설이 유포되지 못하도록 표현을 막아버린다면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동설이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언론 출판은 이 진리 발견, 국민 주권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대체로 사전 검열을 하는 주체 권력자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사정검열은 절대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헌법에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의 출판 자유가 사정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 언론중재법처럼 일정한 경우를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예 그냥 그 보도가 못 되도록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쓰죠. 북한은 아예 형법적으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쪽이냐? 언론중재법은 둘 중에 중국하고 비슷하죠.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진리, 가짜뉴스라 욕을 먹는 어떤 진리를 보도하게 되면 언론 모든 전달 매체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견해를 올려봐야 삭제될 거 올리지 않게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언론중재법에서 특정한 부분에 어떤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해서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강하게 하도록 물려버리면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서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법률은 사정검열 스스로 이제 이게 의사를 표현하려는 사람에게 스스로 검열케 하여 그래서 자기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스스로 올리지 않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정검열의 어떤 목적과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언론중재법에서 그런 규정들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언론의 자유의 역할을 보면 개인적인 권리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됐을 경우에는 헌법 소송,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걸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행정소송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 권리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파할 권리는 가장 기본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보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 출판 자유의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 부분만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의 수집 및 정보를 접수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전파하고 거기에 관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그런 어떤 정보를 모으는 자유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정보 수집 및 그것을 접수할 권리인데 이것도 공정한 정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가 권력자가 입에 먹여주는 그런 정보만이 아니고 정부와 이런 권력자가 싫어하는 정보까지도 자유롭게 수집하고 접수할 그런 권리를 우리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사실적인 정보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이렇게 기여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에 나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액세스권이죠. 액세스권인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1인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전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혹은 권력을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언론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대형 방송사나 대형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는 1인 방송, 유튜브 이런 것을 은근히 수준 낮은 어떤 방송으로 취급해서 은근히 비판을 많이 하죠. 특히 권력자뿐만이 아니고 이 언론계의 권력을 가진 조직들도
1인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낮고 가치 없는 이런 형태의 어떤 방송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은근히 심어주고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엔 유튜브가 성장하면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그 자신들의 언론 권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치 없다.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공중파에서도 정말 잘못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의 어떤 기업이 순식간에 망한다든가 또 어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거, 그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실제로 공중파에서도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권력자나 언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수준의 차이, 품질의 차이를 가지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언론의 자유는요, 의사 표현의 질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의사 표현이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가치 없다고 보이는 그러한 견해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천동설은 중세시대 때 천동설은 모든 학자,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학자는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하고 완전히 그냥 헛소리다, 정말 품질 낮다, 가치 없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 다음에 절대군주를 중심으로 지식체계가 만들어진 시기에서는 서민이나 노예도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품질 낮은 가치 없는 그런 정보로 치부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치부돼서 보도나 어떤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는 의사 표현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허용한다면 그것은 언론 출판 자유의 침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 권리로 보면 이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진리의 발견뿐만이 아니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역할은 자유로운 언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견해는 옳고 이런 견해는 안 되니까 이런 견해만 보도하고 이런 견해는 보도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고 요런 의견도 공정한 장에서 동일하게 보도되거나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 요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출판 자유는 국가에다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람들의 견해가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언론 출판 자유가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정하고 어떤 쪽의 보도를 유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거의 독재국가나 나치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권력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의견이 정당하게 이렇게 이 정보시장에 등장하고 그 정보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진리가 이렇게 정립돼 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언론 출판 자유가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두 가지 역할,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고 국가로 하여금 자유롭고 공정한 어떤 의견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출판의 어떤 자유로운 정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 안에서 좋은 정보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가려지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정 언론기관이 너무 거대화돼서 그러한 견해가 지배 견해가 되지 않도록 언론기관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세력, 정치 세력이 이 언론에 관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거대 포장하고 힘이 없는 세력에 대한 어떤 견해를 못하도록 표면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서 공정한 견해가 유통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자체의 독과점도 제거해야 되지만 사회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관여도 적절히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 세력 그러면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노조죠. 전국적 규모의 노조.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는 이름 형식을 갖고 있지만 특정 사상을 주입하려는 그런 어떤 단체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집권자의 어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사상 이외의 사상을 제거시켜서 이런 사상만을 유통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언론중재법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양한 견해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고 언론 출판 자유가 요구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중재법은 사회 세력이나 정치 세력이 어떤 특정의 사회 세력이나 정치 세력이 들어가서 자기들 견해가 아니면 전부 가짜뉴스라고 처벌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법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언론 출판 자유가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에 정면으로 이걸 침해하는 그런 법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 바로 독재 우리가 이제 나치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는 그러한 독재하고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균형 있는 의사표현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겁니다. 자기에게 자기 사상이나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에게 방해되든 안 되든 또 오히려 그걸 공격하는 그런 관점이더라도 이 공정한 언론의 시장 속에서 이렇게 유통이 돼야 진리 발견이나 국민 주권에 도움이 되는데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3년인데요. 2002 헌바 49 이게 이제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제 결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정 번호인데 여러분들이 이 판결 번호, 결정 번호 요것을 인터넷에 치시면 쉽게 그 판결문을 결정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언론의 자유는 의견, 정보, 표현, 주관적인 자유권 이거는 뭔가 아마 개인의 자유권이란 겁니다. 개인의 자유권 영역 외에도 이 실체적이고 조직적 절차적 형성을 구차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이나 사회 세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이렇게 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그런 어떤 견해가 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판례를 보면 네브라스카 요거는 이제 기자협회입니다. 네브라스카 프레스 어소시에이션 대
스튜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제 대부분 미국의 판례는 누구 대 누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피고인이 이제 잡혔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놈이 이런 거 많이 했어 라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만 계속 보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배심원제잖아요. 그러면은 배심원들은 이제 그런 걸 자꾸 듣고 배심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유죄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언론의 보도를 제한하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언론의 재판 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자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일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독재에서나 있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인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 국가가 권력이 어느 거는 보도하고 어느 거는 보도하지 마라고 내리는 그런 규제와 똑같기 때문에 독재나 어떤 사회주의에서나 이루어질 그런 규제다라고 해서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러면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다. 기존의 수사기관 입장에서 자꾸 보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보도를 하지 마라고 하는 대신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도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가치로 보도를 같이 하게 하자. 그러면은 오히려 기본 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면서 진리 발견에 더 가까이 갈 것이다. 해서 오늘날 굉장히 언론의 자유에 유명한 그런 미국 판결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집권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서 그것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건 안 되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로 대응되는 주장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진리 발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제 막 언론중재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론기관이 잘못 보도하면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언론기관이 보도를 잘못하면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언론기관이 이렇게 잘못 보도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걱정이 된다면 지금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언론이 잘못했을 때 여기 언론구제법이라든가 민사소송 그 다음에 신문법 요거는 이제 설립에 관한 거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중재법을 만들려는 사람이 진짜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걱정이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보상받도록 이런 식으로 손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고 강제로 어떤 걸 보도하면 굉장히 강한 어떤 금전적 배상을 물리겠다. 국가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전에처럼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해서 개인에게 침해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들었으면 가짜 뉴스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이 집권할 때의 지동설은 가짜 뉴스였고 절대 왕조가 집권할 시기에 자유평등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 시대에 나치와 반대되는 주장은 전부 가짜 뉴스였고 심지어 트럼프 있죠.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는 말을 거의 처음 사용했는데 걔도 자기 집권할 때 자기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이름 붙이고 요즘은 미국에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부터 잘 안 씁니다. 유일하게 요즘도 계속 쓰는 그러한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이죠. 뻑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이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권력의 맛이 좀 강하다는 거고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져 오고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이 가짜 뉴스 5개가 가짜 뉴스이다 하더라도 2개가 그 가짜 뉴스라고 이름 붙은 그 가짜 뉴스가 진짜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아까 말했던 지동설이나 자유평등 개념처럼 사회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진리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다 해서 가짜 뉴스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그러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주제를 좀 올릴 텐데요. 이런 주제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대가 모든 대학에 거의 법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양으로라도 기본적으로 대학교 4학년 동안 법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떤 법학에 대한 소양을 가질 기회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문과 있죠. 문과에서 정치와 법에 대해서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문과에서 10%란 거죠. 그럼 문과가 1000명이라면 100명 정도 듣는다는 건데 이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00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법학 소양을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진 존재는 2000명 중에 100명입니다. 그러면 5%죠. 그래서 이 법학 전문대학이 생기고부터 가장 기본적인 법적 소양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길었는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